안녕하십니까? 시작하는 UX 디자이너를 위하여의 김승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가지 UX 디자인과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할 때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그러니까 정보 구조화에 대해서 후에 한번 다루겠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본격적으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는 것들이 이 UX를 할 때, 특히 정보를 많이 다루게 될 때 항상 언급이 돼요. 그래서 UX 디자인을 하려는 분들은 도대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뭐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그렇게 중요한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모르면 뭐 큰일 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보를 어떻게 구조화해서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느냐, 정보를 어떻게 잘 가공해서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느냐는 굉장히 정보가 많이 담겨있는 디자인이라면 특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대략적으로라도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제대로 배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것은 하루 이틀에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들을 봐야 되고, 또 아주 서지학이라든지 도서관과 관련된 학문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깊이 있고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개념들 몇 가지를 짚어서 말씀드리고,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뒤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생기면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은 스스로 공부를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이 전부는 아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시작 초입에 몇 가지 개념 정도 배우고 이게 뭔지 정도 아는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많은 내용들을 다 다룰 수도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 정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찍는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점 양해하시고 내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인포메이션 아키텍트가 되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용자 니즈와 행동, 정보 구조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 보진 않겠습니다. 일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에 대한 개요를 얘기하자면 어떻게 등장했고, 필요성, 정의, 인포메이션의 세 가지 환경 요소,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동향,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하는 단어는 1975년 리처드 소울 워먼이라는 분에 의해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 분은 현대사회의 방대한 정보를 폭넓게 이해하고 사고하여 체계화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전에 정보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정보화 시대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정보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많은 정보들을 다루게 되면서 그것을 체계화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아키텍트라는 책을 통해 역설하며 그 자신을 인포메이션 아키텍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서 이렇게 정리가 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그것이 가능해졌어요. 그 전에는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문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순간순간 사용되고, 나머지 것들은 파쇄되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어떤 물리적으로 저장이 됐었는데, 그 물리적으로 저장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죠.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걸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게 데이터가 쌓이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지나간 문서를 찾아서 막 마이크로필름도 보고 막 이렇게 서류철을 뒤져가지고 막 찾아보기도 하고, 우리 오징어 게임 영화에서도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전 서류 이렇게 찾아서 몰래 잠입해서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컴퓨터화가 되기 전에는 좀 힘들었지만, 컴퓨터가 사용되고 그 데이터들을 이용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많이 발전한 분야인데, 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데이터가 관리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그것이 지식화가 되려면 체계가 잡혀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하고도 이게 관계가 돼요. DB 스키마라든지 DB 설계라든지 이런 내용과도 관계가 있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과연 어떻게 조직화하고 체계화할 것인지, 그래야지 그게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예전에 제가 설명한 자료 중에 이제 DIKW 하이어라키, 그 내용을 안 보셨다면 다시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DIKW 하이어라키에 의해서 이게 데이터가 정보가 되고, 정보가 쌓여서 체계화가 돼서 지식이 되고,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을 계속 경험을 쌓으면서 그게 나중에 위즈덤이 되기까지, 이 정보가 지식이 되려면 사실 체계화가 필요하고, 또 지혜가 되려면 또 사실은 그것을 활용하려면 또 그게 정보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체계화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인포메이션 아키텍트, 정보 건축가, 정보 설계자, 이런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리처드 솔러먼은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무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난 몰라!
시원하게 인정을 했어요. 자기의 인생이 아 그래 나 몰라 어쩔 거야. 그 대신 내가 알고 싶다. 자신의 전문 분야는 무지함이라고 하는 게 전문 분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렵게 얘기해서 모르면 그게 너 잘난 게 아니야. 네가 잘못 설명한 거야. 똑똑한 사람이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로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의 전문 분야는 무지함이다. 지적인 능력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무지로부터 출발해 관심사와 함께 떠나서 호기심을 지나 나 이해에 다다르는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무지에 기반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뭐든지 만들려고 해요. 이 특히 정보와 관련된 것들을. 이 사람이 크게 히트를 쳤던 업적 중에 하나가 US 아트라스를 만든 건데 리처드 솔 워먼의 새로운 도로 지도 이렇게 해서 US 아트라스를 만들었어요. 미국은 땅이 엄청 넓죠. 넓은 땅을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저도 로망이에요. 자동차 한 대 빌려서 미국에서 이제 동에서 서로 가는 거,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 이게 굉장히 그 미국 사람들에게도 큰 이제 모험이고 도전인데 미국은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지도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 뉴욕 같은 데는 대한민국 서울처럼 굉장히 밀집도가 높고 아주 흔적을 상세하게 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저기 미국의 저 텍사스나 캔자스, 오하이오 이런 데는 진짜로 몇 시간 동안 운전해도 집 한 채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축적을 크게 할 필요가 없는 데죠. 그런 데도 사용상에 있어서. 근데 이거를 똑같은 축적으로 하냐? 그러면 지도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간단한 축적으로 하냐? 그럼 지도를 자세히 내용을 볼 수 없으니까. 지역마다 축적이 달라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던 워먼이 자신의 경험에 기반을 해서 만든 미국 도로 지도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지도를 만들었냐면 표지에다가 이 썸네일을 통해서 몇 페이지에 어느 지역이 나오는지를 표지부터 보여줘요. 와 이거 진짜 획기적이죠. 그리고 펼침면이 몇 페이지에 등장한지를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요 페이지에 가서 보면 되죠. 쫙 가서 보면 되죠. 그래서 이 페이지를 쉽게 인덱싱할 수 있게 표지부터 만들었고 이 본문에 보면 48 여기 전면에서 연결이 되죠. 이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쉽게 돼 있고 정보 내비게이션 그리고 전체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에서 썸네일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가로 세로 격자로 A, B, C, D, E 여기 써놓고 여기 1, 2, 3, 4, 5 이렇게 써놨어요. 왜 이런 걸 써놨을까요? 지도를 가리면서 이유가 있죠. 사람들이 여기 옆에 주요한 건물이라든지 시설물 아니면 뭐 관광지 같은 걸 여기 써놓고 여기 A1에 있다 뭐뭐가 A1에 있다 D5에 있다 그러면 이 전체 지도를 보다가 그 중요한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전체를 다 스캐닝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주요한 거를 보고 여기에서 딱 정확하게 어디를 보게끔 이렇게 포커싱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뭐 몇십 분의 1로 줄어들죠. 찾는 시간이. 그래서 이 지도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도로 여행을 자동차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됐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고 운전하면서 그 당시 내비게이션 없었으니까요. 운전하고 가다가 이쪽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 지도 끝이 나는데 이거 다음에 이제 45페이지 가면 돼. 45페이지 이렇게 써있죠. 페이지 45페이지.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고 도로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그런 지도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정보를 잘 구조화하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함으로써. 그래서 굉장히 큰 히트를 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하고 뉴욕 맨하튼하고 바빌론을 동일한 스케일로 보여주는 Cities Comparison of Form and Scale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합니다. 보시면 바빌론이 얼마나 거대한 건지 알 수 있겠죠. 뉴욕하고 비교해보니까. 이게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바빌론이 이렇게 감이 안 잡힐 텐데 내가 살고 있는 뉴욕에 내가 보고 있는 건물들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와, 이 바빌론의 유적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포함해서 뭐 건물을 막 수천 개를 합친 것만큼 크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메디컬 액세스라는 거를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이 의료 시설에 가서 내가 당하게 되는, 제가 당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뭐냐면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간다고 하면 이 119 구급대원들이 내 몸에다가 막 이런 것들을 막 장치를 쓰고 막 몸에다가 호스를 꽂고 막 바늘을 꽂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미국 사람인데 여기는 이 사람도 의료 대원들도 미국 사람이고 의사들도 미국 사람인데 영어가 자기가 쓰는 영어가 아닌 말을 쓰더래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래.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전문 용어들, 약어들을 막 섞어서 쓰니까 얘네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한 거죠. 아씨 이게 뭐야. 내 몸을 갖고 완전히 맘대로 막 주물렀는데 내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네. 너무 답답하다. 나는 무지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의대를 안 갔으니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한가? 아니다. 나도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료기기와 의료처치 그리고 이 의료기기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기기들도 있죠. 디스플레이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떠한 내용에서 어떻게 표출되는 건지를 시각화시켜서 이렇게 정보의 데이터 디자인 그리고 시각화를 시킨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그런 프로젝트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심전도계거든요. 심전도 이렇게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누워있으면 심박이 제대로 뛰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심전도를 쓰는데 이 심전도계가 어떤 순간에 이제 심장이 어떤 모양이 됐을 때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인체의 레이어, 골격의 레이어, 혈관의 레이어 뭐 이런 것들을 근육의 레이어도 있겠죠. 중간에. 그래서 각 레이어별로 어떠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는지를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처드 솔로몬이 아주 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그리고 정보 디자인과 관련된 아주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보 디자인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리처드 솔로몬에 관련된 책을 좀 찾아보시면 좋은 책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리처드 솔로몬 같은 아주 위대한 정보 디자이너가 있었네. 아이씨, 우리나라는 역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우리나라 절대 뒤지지 않는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국뽕 컨텐츠, 인포메이션 디자인의 국뽕 컨텐츠를 좀 갖고 와봤어요.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학교에 규장각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규장각은 원래는 궁궐에 규장각이 원래 있는데 이제 대학에다가 이제 규장각에 업무를 하는 곳을 옮겨놓고, 거기에 규장각에 실물 사이즈의 대동여 지도 8m짜리 거대 지도가 그 규장각에 붙어 있습니다. 보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규장각의 대동여 지도가 사실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인포메이션 디자인의 정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단해요. 김정호 지도가 뭐 영화나 이런 소설이나 위인전에서 보면은 막 백두산을 몇 번 올라가고 막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물론 열심히 실측을 하기도 했지만 전부 다 실측하진 않았고, 그 과거에 있었던 동국여지 승람이라든지 여러 지도들을 모아서 어떤 관리가 김정호에게 의뢰를 해서 지도를 편찬을 했고요. 그러나 대단한 것은 굉장히 잘 만든 지도고,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두고 목판본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목판본이 남아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3개 남아있대요. 채색본, 대동여 지도 채색본인데 이게 실제로 보면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 8m가 넘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책에 이렇게 착착착착 한 열이 이렇게 접혀 있고요. 책들을 다 이제 위아래로 붙이면 이렇게 큰 지도가 완성이 되는,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책을 펼쳐서 돼 있고, 요 앞쪽에 보시면 맨 첫 장에 대동여 지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213면의 지도면을 이렇게 돼 있고, 맨 앞장에 보시면 책 보는 방법 인덱스가 돼 있는데, 왜 이게 정보 디자인으로서 위대하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만든 지도지만 그냥 지역만 표시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사용을 염두에 두고 정보를 여기다가 더딥혀 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라인이 돼 있고, 여기 점이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저 점이 점점점 찍혀 있는데, 이게 무슨 점이냐면, 옛날에 산길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왜 과거 시험 보러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길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직선거리가 아니니까, 직선거리로는 뭐 100리래도 이게 산길을 걸어서 가면 실제로는 50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10리길이. 근데 직선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가는 거리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 실제 주요 도보거리에다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었어요. 이 점이 뭐냐면, 점 하나하나 간의 간격이 10리인 거죠. 10리. 점 하나부터 다음 점까지 10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점 개수를 세면은 50리 길이구나, 60리 길이구나 알 수 있게 점을 찍어놨고, 하천도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하고, 이 주요 도로는 또 직선으로 표시를 했어요. 도로가 있는 데는 또 직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 그리고 여기 두 줄로 되어 있는 지도는 배가 통행할 수 있는 지도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이라든지 이런 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해줌에 있어서 굉장히 사용성을 염두에 둔 정보 디자인이 잘 된 지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게 보물 850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디자인, K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어떻게 보면 정수다. 우리도 이런 위대한 정보 디자이너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인포메이션 디자인에 있어서 또 정수를 하나 더 꼽자면, 조선왕조 실록 의궤가 또 이 보물 1901호인데, 이게 이제 조선 왕실의 초기부터 주요 행사를 기록한 자료인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선조임금 때에 만든 거가 가장 오래된 거라고 해요. 1601년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여곡절이 많죠. 대부분의 의궤들이 되게 좋은 자료로 조선 왕조 기록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림을 너무 또 잘 그려놔서 이거를 복원하거나 다시 재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임진왜란 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일본 왕실 국내청에 대부분이 다 가 있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서 훔쳐가서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임대로 빌려주고 있죠. 우리나라 건데 하나도 없어. 이게 짜증나잖아요. 이게 참 나라를 잃은, 나라가 침략당한 이렇게 아픔이, 이렇게 좋은 자료가 다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특히 일본에 가 있는 것들은 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잘했냐? 굉장히 잘했다. 우리나라는 기록의 민족이고 기록에 굉장히 강한 나라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DNA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기록이라든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이런 것들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민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계속 봅시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한 말을 좀 정리해보면, 리처드 솔로몬은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인포메이션 아키텍트다.
그리고 루이스 로젠펠트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사용자가 정보를 제대로 찾고 사용하기 위한 구성, 라벨링, 내비게이션, 검색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업무를 얘기하고 있죠. 피터 모빌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의 체계를 구조화하고 조직화하는 기술자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체계란 얘기 그리고 구조화 조직화 요게 되게 중요한 얘기고 사실은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이 크게 세 가지예요. 구조화, 조직화, 레이블링. 그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게 무슨 말인지 정보에서 얘기하는 구조화, 조직화, 레이블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왜 필요한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편안하고 불편함 없이 접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집중적이고 세부화된 고민이 결국 이용자의 충성도와 지속성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왜? 정보를 잘 찾을 수 있고 편안하게 찾을 수 있고 불편함 없이 찾을 수 있어야 이 다음번에 또 쓰죠. 특히나 이게 중요한 분야가 뭐냐면 정보를 찾는 분야. 여러분들 정보를 찾기 위해서 뭘 이용하나요? 맞아요. 네이버, 구글, 검색창 많이 쓰죠? 한때 우리나라에 네이버 뿐만이 아니라 다음은 지금 살아남았죠? 라이코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라이코스 모르시죠? 라이코스 예전에 굉장히 광고도 많이 했고 검색 엔진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야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광고도 있었는데 야후, 라이코스 엄청 많은 검색 엔진들이 아주 많이 난립했던 적이 있어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구글, 다음은 지금 살아있지만 라이코스, 야후 되게 많았어요. 어쨌든 되게 많은 것들이 막 범람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네이버만 살아남았죠. 어떻게 살아남았냐? 바로 이것을 잘해주고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서 살아남았어요. 뭐냐면 다른 데는 굉장히 뭐 비슷비슷한 서비스가 많았지만 구글은 독보적으로 이 검색창 하나에 다른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뭐냐면 검색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에 주의를 산만하게 뺏기지 않고 검색 엔진 자체의 속도라든지 그 정확성을 가지고 승부를 봤죠. 구글은 전 세계 1위 검색 엔진이 돼서 살아남았고요. 구글은 굉장히 커졌죠. 다른 사람들 다 사가지고. 근데 시작은 그 검색창 하나로 시작됐다는 거. 근데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구글을 제치고 또 다음을 제치고 어떻게 1위를 했냐? 다음은 사실은 잘 나가다가 카카오에게 먹혔죠. 왜? 네이버에게 졌기 때문에. 네이버가 어떻게 그럼 1등 했냐? 다른 데도 다 비슷했어요. 그 당시에 검색창이 있고 밑에다가 뉴스 같은 거 아니면 정보 같은 거 이렇게 깔아주고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해주고 이메일 붙여주고 이 정도였는데 다 비슷비슷했는데 네이버가 치고 나간 게 뭐냐면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면서 다른 데는 다 검색 키워드를 넣어서 찾는 거죠. 검색 방법을 제공을 하는 건 기본이었고 거기에다가 브라우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보들을 이렇게 뿌려놓고 네가 관심 있는 거 한번 찾아서 눌러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 그래서 브라우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다들 제공을 했어요. 대부분 구글 빼고 구글은 그거를 빼는 것이 굉장히 특성이었어. 근데 다 비슷비슷하게 그런 것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뭐 다음도 그렇고 라이코스도 그렇고 야후도 그렇고 비슷하게 다 제공했죠. 그래서 네이버는 거기다가 이메일을 적극적으로 붙여갖고 이메일로 시작했지만 다음도 역시 있었고 우리가 정보를 찾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뭐냐면 정보 찾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검색, 탐색, 그리고 질문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이 두 가지 혹은 한 가지를 제공을 했는데 네이버가 이 세 번째 거를 했어요. 질문.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래서 그걸 잘해서 네이버가 승리를 했고요. 거대한 도서관에서 만약에 도서를 분류 체계가 없이 그냥 막 놓는다면 수백만 권의 장서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 구조화와 관련된 내용들은 서재학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고 서재학에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어떻게 정보를 정리할 거냐, 어떻게 방대한 정보를 체계화시킬 거냐를 서재학에서 그동안 계속 연구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이 접근성까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할 일이다. 이 정보를 찾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정보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용, 교육 가치, 구축 비용, 운영 비용, 훈련 비용, 브랜드 가치가 정보 발견에 대한 비용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시한 개념이에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뭐냐? 정보의 뼈대다. 이 뼈대고 피는 정보고 이게 돌아야 되니까. 근육은 미디어고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는 피부와 털이 모인 외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뼈대를 세우는 게 바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하는 업무다. 그렇지만 다른 것과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인포메이션 체계 내에 내비게이션 체계, 레이블링, 조직화. 내비게이션 체계, 레이블링, 조직화를 의미한다. 컨텐츠에 직관적으로 접근하고 업무 처리가 용이하게 정보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다. 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고 관리할 수 있게 웹사이트나 인트라넷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정보 체계를 분류하고 구조화하는 학문이고 디지털 세계를 구조화하고 설계하는 원칙을 세우는 데 중점을 두고 새롭게 등장한 전문 분야와 이와 관련된 커뮤니티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데이터 지식 관리에 더해서 구조화, 조직화, 레이블링, 검색과 관리, 학문적 분야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포메이션은 뭐냐? 정보라는 용어는 정보 구조를 데이터나 지식 관리와 구분해준다. 데이터는 사실 팩트나 숫자다. 관제형 데이터베이스는 정교하게 구조화되어 있으며 특정 질문에 대하여 특정 대답을 제공한다. 우리가 DIKW 하이어라키 배우면서 정보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중요하겠네요. 정보 시스템에서는 웹사이트, 문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정보가 다뤄집니다. 그래서 꼭 글자로 된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 같은 것도 들어있고 메타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 하나의 정보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김승민이라는 사람은 메타데이터가 뭐가 있냐? 나이가 몇 세, 어느 학교를 나왔고 현재 지금 어디에 재직 중이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며 결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메타데이터. 김승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죠. 관계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김승민의 사진 이런 것들이 다 메타데이터도 다뤄지는 거죠. 그래서 문서, 사람, 프로세스, 조직과 관련된 콘텐츠 개체를 묘사하거나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도 다뤄진다. 그래서 저의 메타데이터는 뭐 저희 교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